예, 저희 17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요, 먼저 제가 개요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주식회사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이 회사의 특수관계인 뭐 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뭐 주주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특수관계인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자금을 대여해요. 이 대여한 자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자금을 빌려주면 가지급금이라고 이제 세법에서 보고요. 개정 과목을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회사는 대여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 요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지급금이라고 보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대표이사가 와갖고 주주인 대표이사가 자기한테 돈을 5억만 빌려주래요. 그러면은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요? 자금팀에서 맞고 사장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책상이 없어져요, 그죠? 예, 우리 회계인들에게 중요한 유연한 사고 필요하죠. 오늘 빌려줬어요, 5억을. 빌려줬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자를 받아야겠죠. 어느 날 사장님 밤 똑똑 두들기고 저기 이자는 언제 갚으실까?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책상이 다른데 막 창고로 바뀌어져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에게. 이게 뭐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보는 것처럼 대주주면서 대표이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배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이자를 뭐 1%만 받는다든지 이런 회사들도 꽤 많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법에서는요, 이걸 뭘로 보느냐? 부당행위 계산 부위로 봅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위인 요건 기억나세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제대로 이자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자의 시가보다 적은 이자를 받으면은 그 적게 받은 이자만큼 어떻게 이 회사가 법인이 지금 수익이 누락되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5억을 임원한테 빌려주지 않고 5억을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최소한 이자 수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임원한테 빌려주면서 수익을 안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용역이나 자금에 대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에 해당되니까 저가양도에 해당되고 조세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 이 이자의 시가를 구해요. 이자의 시가를 구해서 그 이자의 시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인정이자를 여기다가 입금 산입을 하고요. 소득 처분은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사유예출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은행에서 5억 차입했으면 그만큼 자기 돈 뭐가 나갔어야 돼요. 이자 비용이 나갔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무상으로 빌렸으니까 그만큼 그 이자를 어떻게 급여로 지원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여 처분해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그 인정이자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에 적수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여금은 5억 빌려줬다가 사장님이 돈이 또 남아서 1억 회사에 넣었다가 아니면 또 자금이 부족해서 3억 가져갔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회사에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직원들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매월 급여에서 30만 원씩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해나가요. 조금씩. 그러면 원금이 계속 까이니까 이자를 계산할 때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적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수를. 이 적수를 계산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 365분의 1을 하면 이게 뭐가 나와요? 적수의 가지급금의 1을 평균 잔액이 나오죠. 여기다가 인정, 이자, 율을 곱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먼저 개요를 한번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개요에 보시면 313페이지 개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익을 입금에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입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해요? 부당의 계산분이기 때문에 상여 등 주주면 배당 이렇게 해갖고 뭘로 나온다?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를 시키는 구조로 돼 있어요.
밑에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기본 틀로 해서 지금부터 가지급금이 뭔지,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요 세무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씩 쪼개서, 이게 기본 틀이고 요 기본 틀에서 하나씩 주제를 뽑아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지급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가지급금의 범위의 줄 한번 쳐볼게요. 가지급금의 범위 줄 쳐보면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액을 말한다. 자, 그러면서 계속 줄 쳐보세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서는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규제 대상으로 하나. 아까 그랬었죠. 업무무관 자산 플러스 뭐였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서는요, 인정이자 입금산입 규정에서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이기만 하면 족하고 반드시 업무무관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른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접근이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왔었던 좀 이게 좀 그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항인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임원들에게 이렇게 돈이 나가는 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방금 얘기했던 거 주택자금 되어 나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걸 안 하면요. 이렇게 이자의 수령을 강제하지 않으면 이런 규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이 일정한 임직원들의 사금고화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법인의 자금이 있으니까 대표이사나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막 돈을 꺼내 썼다가 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가 지금 인정이자를 입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그런 규제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해당 여부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회수 지연된 채권이 있어요. 회수 지연된 채권.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예를 들면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이 A, B, C, D 이렇게 거래처들이 쭉 있어요. 근데 봤더니 얘네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얘만 특수관계자예요.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 이런 걸 봐요. 얘네들에 대한 걸 봤더니 회수가 제때제때 이루어져. 어떤 놈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거래 통보를 해지시켜. 거래 해지 통보를 해버려. 뭐 법적 절차 받고. 근데 얘한테만 계속 관대하게 외상매출금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도 회수 조치도 안 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끼리 서로 막 이렇게 소송 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세법에서 뭐로 보냐면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거는 사실상 내가 걔한테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많이 보는 것들 단골 메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줄 한번 쳐보시면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이자 계산이 돼요. 근데 요거는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법원 판례 가고 막 예교 보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장 넘어가면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사례가 하나 있어요. 160페이지, 360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그 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316페이지 실무 포인트에 보면은 회수 지연된 외상매출금의 가지급금 여부에 보면은 1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이제 보지 않는 경우나 보는 경우 같은 게 있어요. 보지 않는 경우 요거 이제 1990년대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이거 잠깐 보세요. 어떤 회사가 얘한테만 회수를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회수하고 막 거래처 막 거래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와서 세무조사하면서 실제로 과세를 해버린 거죠. 대여금이다. 대여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했는데 왜 대여금이 아니야 그러고 싸웠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는데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납세자 손을 들어서 가지급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 판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우리 회사의 매출에 다 합쳐봐야 한 3, 4%밖에 안 되고 얘가 거의 우리 회사 제품의 유일한 수요처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3개월 미납 시 해지하는데 얘네 3개월 미납 시 해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도 문을 닫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니까요. 규정상 얘만 봐줬잖아. 그래서 가지금 때리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거의 우리 회사의 유일한 수요처인데 얘를 잘라버리거나 얘를
법적 조치에서 얘에 대한 자산을 압류하고 팔아치우면은 이 회사가 망하면 누구도 같이 망하는,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게 가지급금이냐?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근데 일단은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면요, 가지급금으로 세무조사 때 항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또 최근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315페이지 있어요. 315페이지. 이건 주로 이제 비상장 회사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있긴 있는데 315페이지 4번에 자기 주식의 취득 있죠. 자기 주식. 여러분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는 상법에 자기 주식 취득은 소각 목적이나 자본 감소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는데 상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많이들 이게 이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상장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을 왜 할까요? 주가 방어 때문에 많이 해요. 시장에 자꾸 주식이 너무 이렇게 던져지면은 주가 방어를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해요. 삼성전자도 다트 전자공시 가서 보면은 자기 주식 꽤 많아요. 계속 사고 팔고 이런 걸 하는데 비상장 회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세청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식을 취득해요. 자, 주주라고 하면 비상장 회사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일가 친척 뭐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주식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중 주주 중 한 명에게 자기 주식을 취득해 주면서 돈을 지급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사실상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고 회사에 법인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보면 경제적 효과로 보면 가지급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한번 쳐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인데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할 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방금 요 조문 그 예규를 읽다 보면요, 곳곳에 지뢰가 섞여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있으면 가지급금이라는 얘기잖아. 그다음 보세요. 상법에 따라라고 했죠. 상법에 있는 규정을 100% 다 지키면 가지급금이 아닌데 상법에 나와 있는 절차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기면 가지급금으로 봐요. 이 예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은 뭐 가지급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장 넘어가 보시면 317페이지 보면은 2번에 자기 주식 취득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를 두 개를 대비시켜서 넣어놨어요.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 거기 보면 핵심어는 뭐냐면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총도 해야 되고 전부 모든 주주에게 이렇게 통보도 해야 되고 주주랑 균등하게 뭐 취득해야 되고 이런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을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했을 때만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비상장 회사니까 대충 이렇게 뭐 서류도 없이 뭐 상법에 있는 규정도 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지급금으로 봐서 인정이자 입금 산입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7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볼게요.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317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한번 줄치시면서 보면은 상법상의 주주 균등 조건의 취득이 아닌 점,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간 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하다. 즉 뭐란 얘기예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한 게 맞다라는 이제 심사 판례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그 3번에 보시면은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3번에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자기 주식 거래에 참여한 주주가 특정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4, 5명 있는데 한 명의 주식만 취득하면 안 되고 전체 다에게 해당돼야 되고, 지분 비율을 따라 균등하게 매각하고 뭐 이런 것들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 4번에 나와 있는데 그 고등법원 판례 2017년도 최근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요, 어떤 경우가 그러면 적법한 상법에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판례예요. 이거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례에 있는 대로 다 지켜서 하면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겠죠, 그냥. 좀 복잡한데 그런 내용 이번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실 분들은 좀 보시기로 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기본 틀에서 가지급금 얘기했죠.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랑 상관없이 자금 대여 얘기인데 여기서 외상 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이 될 수 있는 점, 또 자기 주식의 취득이 가지급금이 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쟁점적으로 최근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인정이자율이에요. 인정이자율은요. 이 320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320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줄쳐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뭐냐? 대여 시점 현재에 거기 보시면 차입금 잔액 곱하기 이자율 돼 있고 그거를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누는데 앞에 시그마가 붙어 있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 내가 할 게 아니죠.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제외하고 채권자 불명 사채제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에 차입금이 A 차입금이 있고 B 차입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전기 2월 된 차입금이고 얘는 7월 1일에 발생한 차입금인데 얘는 차입금이 잔액이 1,000만 원이고 얘는 차입금 잔액이 9천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자율이 3%고 얘는 이자율이 5%예요. 평균 이자율 구해보세요. 평균 이자율 몇 퍼센트? 4%죠. 아니 아직 어려운 거 안 했어요. 봐봐. 3 더하기 아까 요 시그마 보고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다시 봐봐요. 3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은 4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우리 회사 차입금 A, B 중에 누가 더 차입금 잔액이 더 많아요? B가 더 많죠? 그러면 딱 중간인 4보다는 어디에 좀 가깝게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 좀 가깝게 나오는 게 맞죠? 그걸 계산하려면 1,000만 원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와요? 3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9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450만 원 나오죠. 합치면 얼마? 480만 원이죠. 이 둘을 더해 갖고 우리 회사의 총 차입금 얼마? 1억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4.8% 나오죠. 이거를 가리켜서 가중 평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계산식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차입금 잔액 곱하기 이자율 한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차입금이 3개면 3개를 다 더하고 10개면 10개를 다 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체 차입금으로 나눠요. 비빔밥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4.8%가 나오니까 여기 보세요. 딱 중간인 4%보다는 어디에 지금 가깝게 나왔어요? 여기에 가깝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말뜻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는 말뜻은 뭐냐면 차입금 잔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 이자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실무상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본 321페이지 산식에 보면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여 시점 현재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면 자, 잠깐 보세요. 이 회사에 김 대표가 3월 1일 날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몇 퍼센트예요? 잠깐 생각해봐요. 3월 1일 현재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3%예요. 근데 8월 1일 날 500만 원 빌려갔어요. 이때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4.8%죠. 무슨 얘기냐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대여 시점 현재마다 다시 계산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자, 한번 쭉 보세요. 이 개념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냐면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뭐예요? 인정이자를 구해야죠. 부당이익 계산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실제 시가하고의 차액을 세무 조정하는 거죠. 그럼 시가라고 하는 것, 그 이자의 시가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정이자죠. 근데 여러분 이자의 시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인정이자라고 하는 이자의 시가는요 뭐냐면 너희 회사가 처한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잘 봐요. 3월 1일 현재 이 회사는 3%의 이자율로 외부에서 차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3%로 이자 3%로 빌릴 수 있으면은 신용도가 좋은 편이죠. 그러면 너도 3%로 빌려줘도 돼. 너희 대표이사에게. 그런데 7월 1일이 지나면서 9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비싼 이자율 5%로 빌릴 수밖에 없으면 평균 이자율이 몇 프로로 뛰어요 이제? 4.8%로 뛰죠. 그럼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죠. 그럼 너도 4.8% 받으란 얘기예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죠. 이자의 시가를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너희 회사가 지금 지고 있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회사의 신용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해서 돈 빌려줄 때마다 평균 이자를 계속 다시 구하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건 못 써요. 못 쓸 것이야. 돈 나갈 때마다 평균 이자를 계속 구해야 돼요. 제가 ERP 시스템 만든다 그랬잖아요. ERP 시스템 개발할 때 이거를 정말 검토를 많이 했어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근데 이게 대출 잔액도 직원들 거 계속 바뀌죠. 월급에서 계속 까내려고 하니까. 이자 계속 바뀌죠. 이자도 바뀌는 게 뭐 변동금리로 계속 바뀌죠. 이걸 다 시스템을 돌려갖고 매일매일 이거를 돈 나갈 때마다 평균 이자를 다시 구하려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시가로 한다. 방금 저희가 요 문장 하나 읽고 넘어왔잖아요. 요 문장 하나 읽고 넘어왔을 때 보면 개념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하게 잘 짠 건데 실무상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100억 들여서 ERP 개발하는데 여기도 이거 하자 그랬다 제가 하지 말자.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시도했지만 안 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예외.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에 보면 당좌대출 이자율이라 그래요. 세법에서 이자율을 정해버렸어. 이 당좌대출 이자율은 뭐냐면 한 장 넘어가시면 지금 현재 4.6%입니다. 그래서 인정이자율은 원칙이 가중평균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냥 법에서 정한 이자율 4.6%인데 실제로 실무상으로 4.6%를 많이 써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거의 4.6%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럼 당좌대출 이자율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느냐? 아무 때나 써도 돼요. 321페이지 보면 예외에 개요에 보시면은 자 줄쳐 보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시가로 할 수 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법인세 신고하면서 전 당좌대출 이자율 쓸게요라고 신청하면은 4.6%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법인세 신고할 때 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책 페이지를 잠깐 연결하시면 좋을 텐데 332페이지를 연결하고 잠깐 가보세요. 33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 요 갑지를 제출하거든요. 을지도 있긴 있는데 을지는 법인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할 때 안 들어가요. 을지는 갑지가 들어가요. 갑지만 들어가는데 그 갑지에 보시면요. 1번에 보면 적용 이자율 선택에 있죠. 그러면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당좌대출 이자율도 있잖아요. 얘를 선택해서 표시를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321페이지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해서 신고한 거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 실무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요 말이 아까 거기 갑지에다가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셔서 321페이지 보면은 32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읽었죠? 그 다음까지 계속 줄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경우 나오는데 이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두 개의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다. 즉 뭐예요?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한번 선택했으면 이후 두 개니까 최소 몇 년을 사용해야 돼요? 3년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잠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X1년도에 당좌를 썼어요. 선택을 하면은 X2, X3년도까지는 전부 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X4년도에도 또 당좌를 썼어요. 그리고 X5년도에
가중평균 차이비자율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법조문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방금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법조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법조문에 언급이 있는 거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에서 갑설과 을설로 나뉘어요. 법조문에는 여기까지만 말을 해놨으니까 그 뒤부터는 언급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갑설이 있고, 아니다, 이때 다시 당자를 썼다는 얘기는 다시 재선택한 거니까 다시 2번을 당자를 써야 된다는 을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예규의 입장이 을설이에요. 당자로 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어떤 회사들이 당자 하다가 여기서 가중을 가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중 평균 차이 비율은 어떤 거? 몹쓸 것이라고 했죠. 근데 쓰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그냥 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딱 한 건만 받은 거예요. 중기청 대출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대출, 특별 대출 받으면서 이자율 2% 이렇게. 그러면 당자 대출 이자율보다 싸죠. 그리고 차입금이 단 한 개밖에 없으면은 평균 이자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돼요.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쭉 가다가 가중 평균 차비율이 유리하네 해서 가중으로 갈아탔는데, 이런 데들을 싹 다 모아서 엄벌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왜냐면 2%를 썼는데 제가 생각해봐요. 당자하다 왜 가중 왜 갈아타? 왜 갈아타겠어요? 이자율이 싸니까 갈아탔을 거 아니에요. 차익만큼 전부 다 입금상에 상여처분하고 세금 때렸죠. 그래서 예규에 보시면은요, 이때라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때 321페이지 계속 동그라미 1번, 법인이 당자 대출 이자를 시가로 선택해서 3년간 의무 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인 4차 연도에 법인세 신고 시 당자 대출 이자를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4차 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언제? 5차와 6차까지는 당자 대출 이자를 시가로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서울 수도권에는 아직 없는데, 제가 이제 보통 법인세 강의하면 전국 투어 하거든요. 근데 부산지방국세청 산하에 있는 부산 지역, 양산, 울산, 뭐 창원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싹 다 뒤져 갖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쪽에 그 부산권 가갖고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업체들이 한 그 전체 중에서 한 1, 20%막 손 들어, 우후죽순처럼 일괄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 대구, 대전까지 내년쯤에 서울에 상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계속 실제로 과세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가지급금이 생겨서 당자 대출 이자를 선택했으면 17년도 1차 연도죠. 18년도 2차 연도니까 올해까지는 어떻게 당자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37기 올해 굉장히 역사와 유서가 깊은 회사인데 옛날부터 가지급금이 계속 있었어. 그럼 언제가 1차 연도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제가 말한 후자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 오시는 회사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올해가 몇 차 년도인지를 알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이 법조문이 개정된 연혁까지 봐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2010년 이전에 그 규정은요, 가중평균 차입이자라고 당자 대출이 있죠. 이 중에 한 번 선택을 하면요 영원히 못 바꿨어요. 제도 무슨 그런 제도가 다 있어. 한 번 선택하면 법인 해산할 때까지 절대로, 그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법인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2년간 의무 적용을 했어요. 그럼 언제가 1차 연도겠어요? 그때 2010년 12월 말에 세법을 개정은 보통 언제부터 적용해요? 2011년부터 적용하죠. 근데 그때 부칙에다가 또 부칙까지 봐야 돼. 그때 개정된 연역의 부칙까지 보면은 부칙에 뭐라고 나오냐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 지금 제가 써놨죠.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그럼 몇 차 년도가 1차 년도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2010년도가 1차 년도예요. 제가 쓴 법인세 실무 여기 가면은 그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긴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데 여기는 법의 연역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별 관심 없네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하고.
되게 뿌듯한데 이런 거 연구해 갖고 제가 책 쓰고 강의하고 합니다. 왜 실무 적용할 때 이거 모르면 이 연역을 모르면 적용 못 해요. 봐봐요. 그럼 볼게요. 2010, 2011, 2010 우리 회사가 쭉 당좌 대출을 썼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기 한 세트 끝났죠. 그다음 13, 14, 15한 세트 끝났죠. 16, 17, 18년도까지 한 세트 끝났죠. 만약에 우리가 가중평균 차비자율을 유리해서 선택하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논란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2019년 3월 20일 날 아까 그 보셨던 갑지 있죠. 이걸 개정을 해요.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세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세법 규정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고 서식을 개정하면서 뭘 넣게 돼 있냐면요. 잠깐 다시 가보세요. 개정된 서식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332페이지 서식에 보면요. 선택한 사업연도를 쓰게 돼 있죠. 이게 지난번 개정 전에는 없었던 서식이에요. 올해 처음 들어왔어요. 19년도 3월 20일 날 얼마 전에.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요. 밑에 작성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작성 방법에 보면은 적용이자율 선택에 가나다라는 설명에 답원 설명해 보세요. 이게 작년까지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내용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항 2호에 따른 당좌대출 이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3년도와 이후 2개 3년도를 계속해서 당좌대출 이자를 시가로 적용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6에서 3년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고 2년간 계속했을 때는요. 선택한 3년도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여기 보세요. 옛날부터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당좌대출 이자를 선택을 해갖고 왔다라고 하면은요, 이 법 개정되기 전부터 당좌대출을 쭉 썼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법인세 서식했을 때 19년도에 만약에 지금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올해가 처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19년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우리 회사는 가지급금이 전혀 없다가 17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의무 적용이에요? 17, 18, 19까지가 의무 적용이죠. 그러면 언제가 선택한 사업연도에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가로 안에다가 17년도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 없었어요. 올해 새로 생긴 내용이에요. 한번 여기까지 해설을 해서 드렸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뭘 설명을 다 했냐면은 자 여기 가지금 적수 인정이자율까지 설명드렸어요. 이제 요 세무조정 파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조정 파트. 세무조정 파트를 좀 보시면은요. 322페이지를 볼 차례인데 펼쳐보시면 원칙 계산된 인정이자와 회사가 수령한 이자와의 차익은 입금에 산입하며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한다. 주주한테 빌려줬으면 배당 뭐 앞에서 한 거죠. 직원한테 빌려줬으면 상여. 만약에 관계회사인 법인에게 빌려줬으면 기타 사회 유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은데 지금부터 뭐 간단하지는 않은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회사별로 조금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회사에 우리 대표이사 주주인 출자 임원이 한 5억을 빌려갔어요. 5억을 빌려갔을 때 4.6% 하면 계산이 복잡하다. 그럼 10억으로 할게요. 다시 10억으로 빌려갔으면은 4.6%면 얼마가 계산이 돼? 10억이면 4,600만 원이 되죠. 4,600만 원을 입금 산입 상여 처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근로소득세 4,600만 원에서 근로소득세 내죠. 끝이 아니에요. 4,600 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면 건보료도 나와요. 추가로.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다는 거죠.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그런 임원들한테 돈을 받기는 어렵고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미수 수익 4,6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4,600. 자, 잠깐 보세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계산된 시가 4,600만 원과 실제 회사가 수령한 이자의 차익을 세무 조정하잖아요. 저렇게 계산하면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의 누락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죠. 다만 4,600에 대해서 이미 이자 수익에 반영된 것이 어디에 반영돼요? 당기순이익에 반영돼서 법인세는 나와요. 뭘 피할 수 있어요?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해서 실제로 받진 않았지만 이렇게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거는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그거를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로 3번에 322페이지 보시면은 322페이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라고 나오는데 줄 한번 쳐보시면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가로 1번에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 1번에 약정이 있는 경우랑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반가로 2번에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줄 한번 쳐보세요. 약정이 없는 경우부터 줄 쳐보시면은요. 약정이 없는 경우 반가로 2번 324페이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미수이자는 입금 불산입하고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및 5항 이게 뭐냐면 부당의 계산부인 규정인데 거기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한대요. 자, 여기 보시면 회사가 이런 회계 처리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약정이 없으면은 그냥 요 회계 처리는 불인정되고 똑같이 어떻게 그냥 다시 상여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322페이지 밑에 줄쳐 보시면 가지급금의 대여 시점마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일에 미회수된 이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약정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여처분은 피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또 실무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법 법조문에 나오는 또 책에 나오는 요 얘기를 실무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계약서를 쓰라냐? 계약서. 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서에 이자 지급일을 12월 31일 이렇게 잡고 이자율도 4.6% 이렇게 다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가 있겠죠. 법인세는 내더라도. 근데 제가 저희 자문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사장님이 가지급금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니까 사장님이 거의 지분 100% 자녀들이랑 지분 있지만 사실 사장님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막 가져가는데 그 회사에서 결산을 할 때마다 10월 말에 미수수익, 이자수익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회계팀장님이 전화 와서 저희 맨날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잡는데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똑같이 얘기했죠. 약정이 있으면은 인정이 되고 약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하는 얘기가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사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빼간대. 계속 돈 들어오면 다 빼가는 거야. 그러다가 월급날 사장님 돈이 없어요. 그럼 또 다 집어넣고. 그래서 1년에 한 50번 가져가는데 그러면 차입금 약정서 계약서를 50장 써야 되냐고 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요. 한 10분 있다가 회계팀장이 다시 바로 방금 그 사람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대.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냐.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 기간은 이제 뭐 사장님 마음대로 머리가 좋죠. 그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32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다만하고 나와요. 323페이지 다만하고 나오는 거. 오른쪽 페이지 위에 줄자 보세요. 구체적이고 개별 약정이 아닌 포괄 약정 등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어차피 상여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이 밑에 예규를 보세요. 예규 보면 그렇게 돼요. 동그라미 2번만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익년도 회계기간 내라는 포괄적 표현을 하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 이미 그럴 줄 알고 예규 다 있어요. 없는 걸로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얘기해줘서 다시 슬퍼졌다는 거죠. 50장 다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요. 한 장을 좀 넘어가셔서 뭐 324페이지 가로 4번은요. 그냥 말로만 언급드릴게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했대요. 이제 심판례나 이제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차변에 현금 4,6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4,6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받은 거니까 이 현금으로 수령한 거와 차액을 세무 조정한다. 그런 예규가 있긴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325페이지에 나온 그런 예규인데요. 현금 계상액과 인정이자 차익을 입금해 산입하는 예규가 있는데 그게 되게 옛날 거예요. 1990년도랑 85년도에 나온 예규인데 오히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2013년도에 나온 얘기는 실제로 현금이 회수되는지는 사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보면요, 이건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내용에 보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만 하고 실제로 현금이 안 들어왔고 금융거래를 이제 그 소명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상여처분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금으로 저거를 회계 처리했으면 저게 뭐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금 출납장에 있어야겠죠. 그럼 앞뒤에 똑같이 4,600원 아니더라도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다시 ATM을 통해서 입금하거나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소명 못하면 그냥 상여처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실무할 때 그래도 이게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여기 인하우스나 조세영업통신사나 막 텍스넷 또는 국세법령정보에서 막 예규까지 검색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지금 표정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조금 실력이 쌓이면 그렇게. 왜냐면 이제 연말에 하는 법인세 중국 과정에는 예규 프린트해 갖고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어려운 게 예규를 검색하면 분명히 이런 예규가 있거든. 현금하고의 차익을 입금 산입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 거죠. 책을 써서 연구를 해갖고 이런 예규가 있지만 아래 상반되는 예규나 심판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하나 좀 넘어가시면은 이게 미수 수익을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그런데 여기 잠깐 좀 보세요. 미수 수익이란 말은 지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미수 수익 지급 안 했죠. 원래 원천 징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미수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는 지급을 안 했으니까 원천 징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앞쪽에서 상여 처분되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언제 지급한 것으로 봐요? 신고일에 지급한 걸로 봐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 같은 경우도 다른 규정에 보면은 지급을 안 해도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되면 지급 시기로 의제하는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럼 잠깐 보세요. 12월 30일 날 우리가 지금 미수 수익을 잡는 거는 어떤 가정하에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 날짜에 약정이 됐으면 이 날짜에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책마다 되게 다르게 쓰신 분들도 많아요. 다른 책에. 근데 이거는 제가 쓴 내용이 맞아요. 한번 내용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가로 2번에 326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로 2번 두 번째 줄. 미수 수익을 계상하였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 줄 쳐보세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자 소득의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도록 돼 있고요. 그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이 되면 지급을 안 해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며칠까지? 1월 10일까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해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그 특수관계인들에게 나간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다 계산해야 돼. 열흘 안에. 인정이자 다 계산하고 원천 징수해야 되고. 근데 국세청의 홈택스에 지금 그런 거 아시죠? 홈택스에가 질문 남기면 답변 주는 거. 거기다 질문했을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인식했을 때 원천징수 의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지급명세 불이행 가산세 있다고 이렇게 계속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뭐 마무리예요. 거의 마무리인데 10분 되니까 지금 갑자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1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진짜로. 저희 이제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문하는 회사 중에 가지급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고민이 많은 거라.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회계팀이나 이런 데들 같이 얘기하면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가지급금 있으면 지금 뭐 인정이자 입금 산입해야 되죠. 원천징수 뭐 있죠. 지급이자 송부불산입 있죠. 아까 살펴본. 그렇게 해서 뭘 생각했냐면 가지급금하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생각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손상각비 비용을 처리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산해도 안 돼. 굉장히 괜찮죠? 이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금지. 잠깐만 손가락을 켜놓고 가보면요. 오늘 우리 대손금 하는 거에서 잠깐 보고 아까 살짝 보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한 대손금 얘기예요. 대손 처리할 수 있는데 230페이지 다시 가보시면요. 230페이지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의 동그라미 2번에 뭐 있어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23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대손 처리 못해요. 여러분 이게 대손 처리가 가능하면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장님 저기 저 부석사에 가서 열흘만 숨어 계십시오. 제가 실종 신고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대손 처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발견돼 막. 그러면은 대손 아무도 이런 그 불이익을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럴까봐 이미 다 가지급금 대손 처리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자들끼리 뭐 하냐면요. 우리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회계팀 팀장이랑 사장이랑 모여서 가지급금이 너무 많은데 해결은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막 아이디어 내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면 우리 차라리 이 법인은 폐업하고 새 출발하자. 버리자. 이건 이미 틀렸다. 이거 법인은 그냥 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자 가지급금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328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책에다 제가 써놨어요.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있죠? 예, 어떻게 되냐면요. 동그라미 2번에 대법원 판례 같이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법인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폐업 시점에 원고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래도 법인이 살아있을 때는 뭐만 입금 산입해요? 상여 처분해요? 이자만 상여 처분하죠. 방금 거기 뭐가 있어요? 원금과 이자죠. 원금을 한 방에 상여 처분합니다. 이게 법인 폐업하고 나면요 가끔씩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와요. 중소기업들 연매출 10억 20억밖에 안 하는 가지급금 1억 정도 있는 이런 회사들도요 나와요. 이게 소명 안내가 1억 원 한꺼번에 소득세 왕창 때려막. 그래서 여러분 가지급금 많은 회사 함부로 이렇게 문 닫고 새 출발 그거 큰일 나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시면은 내일 늦지 말고 꼭 오세요. 1교시 때 아마 업무용 수용차 관련 병명서 요거 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 할 거니까 내일 맞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